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자동차의 이름은 G350 블루텍입니다. G 클래스 등급이고 3000cc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블루텍이니까 벤츠의 디젤 엔진이겠죠. 상당히 멋진 자동차고 그냥 보기만 해도 튼튼해 보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먼저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을 열어보려면 이렇게 완전 기계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묶여있는 막대기를 앞으로 당겨서 완전 뭐랄까 그 오래된 예전 찝차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시스템이에요. 3000cc 블루텍 V6 디젤 엔진입니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니까 안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구별이 힘들어요. 이 앞쪽을 살짝 잡고 이렇게 쿡 당기면 이 커버가 이렇게 벗겨져요. 엔진 커버 이렇게 방열 처리가 되어 있고 플라스틱 고무 재질일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블루텍 엔진이 굉장히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도 디젤 엔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막상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복잡한 라인들로 인해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건 아무래도 터보 인터쿨러? 터보겠죠? 뭐 그런 장치가 달려있는 것 같고, 엔진 오일 들어가는 구멍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이건 냉각수겠고, 그 뒤로 배터리 그 방전됐을 때 뭐 충전할 때 사용하는 것들, 와이퍼 워시액 들어가고요. 저쪽에 이제 그 브레이크 실린더 이렇게 쿡 누르면 브레이크로 압력이 들어가겠죠. 뭐 그 정도 알아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외의 구조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드리기가 참 힘든 복잡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보니까 팬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엔진을 냉각시켜 주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곱게 씌워놔야죠. 우와, 소리가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이 본네트 끝에 손이 잘 안 닿네요. 무슨 강철판을 접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차에서 강력한 부분은 이 본넷이라기보다는 범퍼예요. 제가 이렇게 범퍼를 좀 살펴보면은, 와, 제가 갤로퍼를 탔었거든요. 갤로퍼 범퍼도 상당히 단단해요. 근데 그 범퍼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 차랑 충돌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자동차는 정말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단단한 범퍼를 가지고 있고, 이게 또 2013년식이다 보니까 이 앞에 센서들이 달려있는데 여기 하나, 둘, 옆구리 이렇게 해서 3개 양쪽으로 있으니까 전면에만 6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범퍼는 단단한데 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 제논 라이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팬더도 이렇게 제가 두들겨 보니까 소리가 플라스틱 같죠? 이쪽은 금속인데 이쪽은 플라스틱이에요. 나름대로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어떤 그 충격 있잖아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쪽은 부드러운 오늘 왜 이렇게 버벅이죠?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했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달려든다 그러면 범퍼를 피하셔가지고 여기에 받치시면 좀 덜 다칠 겁니다. 근데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이 차랑 충돌을 한다는 거는.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휠 쪽으로 넘어왔어요. 저 앞에 이제 깜빡이 라이트가 저기 저렇게 있고, 이건 뭐냐면 아마 인터쿨러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 같아요. 이 주행하다 보면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인터쿨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바퀴는 요코하마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요코하마죠? BF 굿리치라든가 뭐 청 안 되면 구디어의 랭글러라든가, 랭글러는 랭글러에 달아야 멋있겠군요. 희한하게 요코하마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요코하마 타이어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기압은 32를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처음 갖고 왔을 때 28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차가 땅바닥에 쿡 달라붙어서 가는 느낌인데 32 정도 되니까 굉장히 스포티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휠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 어디 써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메이드 인 재팬. 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못 찾고 있죠?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이걸 놓쳤네요. 265에 60R18. 바퀴의 폭은 26.5cm고요. 그리고 R18이니까 18인치 휠을 쓰고요. 60, 바퀴의 평평등은 60. 265에 60 정도 되면은 30인치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있네요. 오프로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65에 60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31인치, 33인치, 35인치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인치로 환산을 하면 대략 30인치에서 31인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신뢰할 수는 없는데 트레이드 깊이나 뭐 이 정도 온로드용으로는 이 정도 타이어면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안으로 브레이크가 들어있는데 브레이크는 뭐 이렇게 잘 티가 안 나네요. 제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보는 장면이 있는데 뭐 제동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뒤쪽으로 도어인데, 도어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걸 보이시죠? 이거 힌지라고 부르는 거. 도어마다 이거 다 보여요. 그리고 문을 여는 것도 요즘 자동차들은 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툭 당기면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안 열립니다. 이 옆에 보시면 열쇠 구멍 있는 거, 이거를 딱 열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문을 닫게 되면은 소리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걸 그냥 증명을 하죠. 거기에 문을 잠그게 되면 이 잠길 때 소리가 보통 딸깍 하고 잠기게 되잖아요. 제가 눌러볼게요. 뭐 누구 이렇게 회초리로 뺨을 팍 때리듯이 찰컥 닫힐 때 와, 굉장히 경쾌한 소리로 문이 닫혀버려요. 이 강철 덩어리가 안에서 뭐 움직이면서 쫙 하는데 울림 소리가 이 자체가 그냥 굉장히 사람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뭐 뒤쪽에는 뒷도어가 있고 뭐 보면 A필러, B필러, C필러, D필러까지 있고, 이건 뭐 차가 뒤집어져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마치 일종의 장갑차 같아요. 그리고 접히지 않는 이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얼마 전에 저희가 사실 이 G350을 리뷰하기 전에 63AMG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차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63AMG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쯤에 이제 그 머플러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구구구구구구 이래요. 꼭 디젤 기관차 달려나갈 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휘발유 차인데도 불구하고 꽉꽉꽉 이런 소리가 나고, 이 녀석은 여기에 머플러 팁이 숨어 있습니다. 옆쪽에 지금 카메라 위치해 봐가지고 머플러 팁이 안 보이는데 요 왼쪽 뒷타이어 앞쪽으로 머플러 팁이 숨어 있고,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뭐 그걸 옆에서 보여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입각은 27도고 이탈각은 31도입니다. 사실 이 롱바디라는 것들이 오프로드 그 비포장 도로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험로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데는 이 롱바디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 가운데가 기니까 이렇게 짧은 둔턱을 넘어가면서 배가 걸리거나, 이 진입각, 이탈각, 특히 진입각보다는 이탈각이 안 좋아가지고 저 엉덩이가 걸리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험로 개척용 차량보다는 그저 비포장 도로를 아주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커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도어가 있죠. 많이 보셨던 뒷모습 아닌가요? 뭐냐면은 예전에 뉴 코란도가 나오기 전에 그 코란도 있죠. 비슷하지 않나요? 앞모습은 그 코란도가 CJ7이라고 그 랭글러 YJ 모델 전 모델, 맥가이버가 타고 다니던 그 헤드라이트 네모난 그 집차가 있었죠. 그 전 모델 CJ7에서 갖고 온 것 같고, 뒷모습은 이 녀석 G클래스한테서 따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G클래스라는 게 언제 나왔다 그랬죠? 79년인가요? 69년인가? 오늘 상당히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일부 모델 체인지가 있었는데 그 일부 변경이 33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 코란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 모습이 존재했다는 거죠. 코란도는 아마 이 모습에서 갖고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 갤로퍼라는 집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파제로를 그대로 카피해온 자동차라서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도어가 저쪽에서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거는 우핸들 차가 아닌 좌핸들, 우리나라에 맞는 그 자동차를 가져왔다 보니까 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열립니다. 실수 연발. 아까 잠궈놨는데 이렇게 열리죠. 자, 이 반대로 열리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 화물을 여러분이 주차를 해서 꺼내신다. 그럼 여기서 화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인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화물을 꺼내서 문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갤로포 같은 경우에는 이 뒷도어를 좌통행 차량에 맞도록 그대로 갖고 들어와 버렸는데, 이 녀석은 우통행 차량이 맞다는 거죠. 자, 트렁크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뭐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들어가고, 이 안에 별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사냥개를 실어도 될 것 같고, 저기 이렇게 망 보이세요? 저 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화물이 승객석 쪽으로 뭐 날아가는 그런 것도 막아주고, 요 뒤에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안에 화물이 뭐가 실렸는지 보이지 않도록, 밖에서 화물이 보이게 되면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집어 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화물이 뭐가 실렸는지 가려주는 가림막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외형은 대부분의 그 찝차들이 보여주는, 예전부터 봐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밖에서 말이 너무 많았네요. 차 설명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끝내드리고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다 놨고요. 이 녀석을 지금 출발을 시켰는데, 이 기어 레버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 아주 바닥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출발을 하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차가 묵직하다는 그 느낌이겠죠. 차체 무게가 2.8톤 정도 됩니다. 그거를 3000cc 디젤 블루텍 엔진이 진행을 시키는 거니까 왠지 뭐랄까요, 힘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상 그렇게까지 힘이 없진 않아요. 제가 사실 그 4륜구동, 일명 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차들을 좀 많이 탔었어요. 제 첫 차가 코란도 9인승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녀석하고 그 코란도 9인승하고 운전하는 그 느낌이 많이 흡사하네요. 그 코란도 9인승이 굉장히 고급이 되면 이런 느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로 탔던 게 갤로퍼였어요. 갤로퍼는 이제 숏바디를 탔었는데, 그 숏바디에다가 튜닝을 잔뜩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묵직한 느낌에다가 엔진이 3000cc 한 200마력 조금 넘어가죠. 200마력 좀 넘는 그런 엔진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탔던 그 4륜 구동들에 비한다면은 이 녀석은 힘이 좀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코란도 타면서 엔진을 테라칸 엔진으로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 꿈에 부풀어 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바꾸지 못했습니다. 20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을 장착하니까 찝차도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그 시원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4륜구동 자동차들은 스피드가 몇 가지 나오느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원래 스피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차의 최고 속도는 170km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밟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스펙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 속도는 나오겠죠. 이 4륜구동을 가지고 170을 밟는다, 왠지 조금 무섭습니다. 이 4륜구동들은 사실 고속보다는 저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들이죠. 지금 계기판을 보면 하이레인지라고 지금 떠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로우 레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로우 레인지를 눌러주면은 로우 레인지가 작동을 하고, 이 로우 레인지는 저속 기어, 거기에 로우 레인지를 넣었을 때 이 디퍼런셜 락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프로드용으로 어떤 그 기본이 아니죠. 이건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특히 요 세 개의 버튼, 요거 보고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디퍼런셜 기어라는 게 자동차에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 X축, 바퀴축 가운데 보면 동그랗게 들어있는 그 축이 있죠. 별명으로 수박통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최종 감속비 뭐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디퍼런셜이라는 기어가 들어있는데 역할이 그거예요.
코너를 이렇게 틀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돌면서 바깥 바퀴는 많이 돌잖아요. 돌아야 되는 거리가 멀고 안쪽 바퀴는 많이 안 돌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바퀴를 많이 돌게 만들고 안쪽 바퀴를 조금 돌게 만드는 장치가 디퍼런셜이에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 이 온로드 도로 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좋은 기능인데 오프로드에 갔을 때 차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바퀴가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래쪽에 빠진 바퀴랑 하늘에 떠 있는 바퀴, 두 가지 바퀴 중에서 어떤 게 도냐면 하늘에 떠 있는 바퀴가 계속 돌고 빠진 바퀴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디퍼런셜이라는 기어가 이 떠 있는 바퀴만 돌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거를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오프로드용 애프터마켓 부품 중에서는 뭐 락커, ARB, 저는 이제 ARB라는 걸 달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스위치를 딱 키면은 이 본넷 안에 조그만한 이 컴프레셔가 들어가지고 걔가 바람을 막 집어넣으면 이 대우통 안에 들어있는 그 락커라는 장치가 장착을 하면서 작동을 하면서 바퀴 두 개를 꽉 하고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뜬 바퀴랑 구덩이에 빠져있는 바퀴 두 개가 같이 돌게 돼요. 그 장치가 이 G350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온로드 위에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시게 되면은 타이어가 빡빡빡빡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아무래도 기계 장치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 온로드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으실 거고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만 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찝차 치고는 상당히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찝차를 타고 다닐 때는 차가 이렇게 뒤충 뒤뚱 휘청 이런 느낌들 많이 났거든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와가지고 80km 이 정도 달리고 있는데 차선 안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어때요? 술 마신 사람 같죠? 그러면서 차가 휘청 거리는 게 꼭 넘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일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란도라든가 갤로포라든가 이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엔 훨씬 더 심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G350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답게 이런 휘청 거리는 것도 빨리 복원을 해주는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오뚜기를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너를 돌거나 막 이럴 때 차선을 바꿀 때 이렇게 급격하게 차선을 바꿔도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가 좀 안 됐어요. 2시 55분입니다. 차 없습니다. 제가 좀 난폭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깜빡이는 켜야죠. 양심상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차들이 없으시니까 조금 양해를 바랄게요. 이런 그 서스펜션도 좀 단단하면서 장기간 여행을 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피로를 주지 않을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과 미션인데 엔진 3000cc라고 말씀드렸고 마력은 한 200 몇 마력이었죠. 그걸 아까 잠깐 봤는데 200마력 좀 넘어간다고 말씀을 그냥 드리겠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는 자동 7단이에요 이 7단 기어가 오토 상태, 지금 E, S, M 이렇게 돌아가는 모드가 있는데 이코노미랑 스포츠 한번 눌러보죠. 버튼이 좀 작아요. 나가는 건 괜찮네요. 이 뭐랄까,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코노미로 돌아왔다가 지금 RPM이 1600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스피드는 80km고 여기서 스포츠를 꽉 누르게 되면 변동이 없어요. 전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노멀한 상태로 달리다가 스포츠 모드를 딱 누르면 기어가 뚝 떨어지면서 RPM이 왕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80으로 달리다가 스포츠를 눌렀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 무거워서 그럴까요? 뭐 그렇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M으로 돌아갔는데 6단이네요 7단 80km에서 7단 들어왔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다운시프트 6단 5단 4단 3단 오 3단 누르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확 걸리네요. 이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가면서 꾹 하고 밟아보니까 4000rpm을 쓱 넘어갈 즈음에 기어가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스포츠카 같은 그런 상태로 이 미션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프 같은 찝차 같이 편안하게, 실망스럽네요 조금. 일단 스포츠 넣고, 자 차들 없으니까 스포츠 상태에서 속도를 쭉 줄여 볼게요.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이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40km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한번 급가속을 해보죠. 으이야야야야야야. 어우, 스포츠 모드에서 RPM 4층까지 하면서 100. 제가 40km에서 지금 1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차가 2.8톤이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쓴다고 해도 뭐 이렇게 급가속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이런 그 평범한 상태에서 다시 60까지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60에서 80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가속은 시원한 편이에요, 집자치고는. 근데 스포츠카라든가 일반 세단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둔하겠죠. 그러네요. 자, 이 속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 뒤에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특별히 차 없고요. 지금 너무 고속에서 밟으면 안 되니까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속 50이고요. 둘, 셋. 우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누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그 브레이크 한번 밟아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꾹 하면서 서버리죠. 덩치에 걸맞지 않게 타이어가 울어댈 정도로 강력한 브레이크를 제공을 합니다. 이 브레이킹 성능도 그렇게 불만은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요. 조향은 뭐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뭐 단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뭐 어렵진 않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저녁 때 저 아는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어딜 가는데 이걸 한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여자분들이 이 차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차에 타면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아니 이 투박하게 생긴 차가 뭐가 예쁘다는 건지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몰아보는데 뭐 조향에 대해서는 여자가 몰아도 그렇게 불만이 없는 그런 조향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이 드라이빙을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은 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좀 고급스러워요. 알칸테라 같은 걸로 이게 위에가 마무리가 돼 있고 소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참 재밌는 것들이 이 루프,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썬루프가 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 녀석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루프가 이렇게 열렸는데 유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루프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해해줘야죠. 뭐 그런 차로서 기획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 도어를 열고 창문을 잠그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창문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딱 한쪽 팔을 창문에 딱 걸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이,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데 조금 타보니까 이 위치 참 좋아요. 손 닿는 위치에 창가에 뭐 만져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기분도 괜찮고요. 계기판은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구나. G63AMG랑 똑같아요. 그 녀석이랑 똑같은 2013년 계기판이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그런 뭐 레버 같은 것들, 핸들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아래로 들어가고 당기면 위로 이렇게 전동 모터가 핸들을 끌어올려주는 뭐 그런 장치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해상도는 괜찮네요. 근데 그 애프터마켓용 부품을 갖다 단 것 같죠? 이 차는 제가 이해를 해요. 지프잖아요. 여기 뭐 달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참 잘 달려 있는데, A200인가요? 그 녀석도 여기 달려 있는데 그거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요 정도. 그리고 디퍼런셜 락 말씀드렸고, 오디오라든가 뭐 전화라든가 그 밑으로 이제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자, 오디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디오를 한번 켜볼게요. 자, 오디오를 이렇게 해서 볼륨을 올려서 오디오를 켜가지고 라디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스피커는 12개가 달려있대요. 그리고 이제 하만카든 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뭐 그 하만카든 시스템 뭐라 그러죠? 어쨌든 저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스피커 12개인데 소리가 다 아래쪽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카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요 녀석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절대적인 퀄리티는 괜찮은 편이에요. 하만카든 오디오가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오디오는 아니니까 괜찮은 편인데, 포지션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12개의 스피커들이 제 귀보다 높이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 보이고, 도어 밑으로 이렇게 우퍼 달려있고 막 그런데 소리가 밑으로 깔려요. 좀 위로 올라와서 사람 귀에 맞아졌으면 좋겠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막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스피커를 배치하기에 정말 안 좋은 그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네모난 박스예요. 그래서 오디오를 세팅을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은 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제가 찝차를 많이 타봐가지고 오디오 되어 있는 찝차도 많이 탔었는데, 그런 차들 참 성공적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꽤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디오 세팅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뒷자리에 타봤거든요. 뒷자리의 오디오 세팅은 상당히 괜찮아요. 앞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륜구동은 운전자를 위한 배려가 거의 없네요. 그게 참 마음에 안 드는 점. G350에 있어서 다른 것들 참 좋은데 오디오만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서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 맨 말씀 드리면서 꽤 많이 왔어요. 한 15km 정도 달린 것 같네요. 참 아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G350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차를 오프로더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프로드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98년 초반인가 97년 말쯤, 98년 초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때쯤 이제 천리안에 오프로드 동호회 KT 맥이라는 데를 제가 가입을 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거기서 탈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원이긴 한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동호회 선배님들은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때 그 동호회를 이렇게 몇 번을 따라다니면서 그 정말 하드코어하게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그랬는데, 이 차를 오프로더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오프로드의 기본 조건은 주행 성능이 아니에요. 뭐 험로를 개척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프로드의 기본 조건은 저렴해야 돼요. 그 면에 있어 가지고는 랭글러라는 자동차는 어느 정도 부합이 돼요. 랭글러가 한 5천만원, 그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에 한 5천만원대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신차값이 1억 4,800이죠 왜 저렴해야 되느냐? 오프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일단 그 오프로드라고 부르는 곳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뭇가지들이 자동차를 공격을 해요. 나뭇가지가 막 쓸고 이렇게 다니는데, 차 껍데기의 광택은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 1억 4,800짜리를 기본적으로 막 긁고 다니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 자신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별거 아닌 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요. 예를 들어서 그 한때는 이제 유명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나들이 삼아서 갔었는데, 그 산이 그렇게 험하진 않아요. 그 산은 그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혹은 행글라이더 타시는 분들이 코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를, 그 길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서 참 조신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가가지고 제가 차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었어요.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X축이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X축이 그 망가져가지고 차 바퀴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로 이제 서울까지 어떻게 저속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심하지 않은 코스에서 그렇게 망가질 정도인데, 심한 코너에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한 데미지를 받죠. 이 차 수리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거기 갈 수 있느냐, 거기서 저는 이게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오프로드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였었냐면, 그 코란도 9인승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왼쪽으로 이렇게 꺾는 코스였어요. 왼쪽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길폭이 겨우 자동차가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폭인 거예요. 왼쪽으로 꺾게 되면 꼬랑지가 길기 때문에 꼬랑지가 길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길 오른쪽에 있는 흙벽에 꼬랑지가 긁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흙을 부욱 하고 갈고 가게 되어 있는데, 유턴을 할 수 있느냐? 어렵죠.
유턴할 수 없는 코스였고 벌써 지나온 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차를 회차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거꾸로 나갈 수 없는 코스였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 1km 정도 후진으로 그 험로를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차를 돌려서 도로 가든지, 아니면 일행 들고 같이 거길 갈 때 오른쪽 뒤를 잔뜩 긁어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긁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뒤를 긁으면서 그 흙벽을 구구구구구구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차로 거길 가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고민하고 자시고 그럴 게 없습니다. 1억 4,8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흙벽에다 갈아야 일부러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 가지고 이 차는 이미 오프로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차를 오프로드 험로에 밀어 넣을 수 없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건 오프로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차의 제작 컨셉 뭐였냐? 원래 이 30년도 더 전에 이 차가 만들어질 때 당연히 오프로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일부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실내가 이렇게 예뻐진 이 차의 어떤 용도는 안전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쪽에서 이 외형을 설명드리면서 뒤 껍데기를 막 두들기고 다녔잖아요. 아직도 이 손이 아파요. 굉장히 단단한 이 프레임과 커버라고 말해야 되나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충돌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한 5톤 차랑 쳐받아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껍데기,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라고 부르는 차들 있죠. 그랜드 투어러, 여행할 때 참 좋은 차. 이 차는 앉아 있으면 사방이 다 보여요. 굉장히 시야가 시원하기 때문에 어디 가면서 주변을 풍광을 관람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차에 풍경이 잘 보이는 차, 누구한테 어울릴까요? 아이들이죠. 이게 상상과 다르게 아이들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오너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여기 타게 되면 앞좌석 같은 경우는 제 이 가슴 높이의 바퀴 보이는데 뒷좌석은 뒤에 시트가 살짝쿵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무릎 바로 위에 배 언저리에서부터 창문이 시작되거든요. 아이들을 뒤에 이제 어린이 시트를 설치를 하거나 그보다 더 큰 어린이들은 그냥 타도 밖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뭐 에어백들 이런 데서 튀어나올 거고, 여기도 에어백 들어있고 이러니까 안전에 관한 것도 벨트를 메고 있다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딱 가정용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시원하고 당당한 느낌, 그게 G클래스인 거죠. 와, G클래스에게 이 정도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승.